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TAT 2급 기출문제 26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교재 펴주시고, 예, 이 756쪽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이죠. 1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맞죠? 예, 우리 재무보고서가 이제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재무회계에 의한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맞았고, 2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회계 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재무보고라 하는 것은 우리 회계 시스템, 지금 우리가 써보고 있는 게 이제 더존 스마트 A라는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 외의 수단으로도 제공될 수 있겠죠. 다음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네, 3번도 맞았죠? 네, 얼마 전에 요 앞에 23회인가요? 거기서는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게 옳지 않은 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죠. 그럼 4번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이게 뭔가요?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회계 이익에 대한 정보는 미래 순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이거 틀렸네요. 네.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 네, 발생주의에 측정한 회계 이익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이게 회계 이익이 뭐예요? 손익계산서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이익을, 예,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답이 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6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맞겠죠? 다음 자료에 의해 2018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2018년에 처분을 하는군요. 그러면 언제? 2016년. 예, 2016년에 90만 원에 매입을 했나 봐요. 아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근데 2016년 말 공정 가치가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하락했고요. 2017년 말에는 120만 원으로 다시 30만 원이 가치가 증가했다가 2018년 중 처분 금액은 110만 원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답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분 손익 있잖아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요, 취득한 금액 있죠? 취득한 금액. 네. 자, 얼마에 샀습니까? 100만 원에 취득했죠? 얼마에 처분했어요? 11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직접 비교하면 그게 처분 손익이 나와요. 100만 원에 사가지고 110만 원에 처분했다. 따라서 처분이익 10만 원, 이게 답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게 답이 되는가? 예.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요, 분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똑같은 유형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금액하고 최종 처분 금액만 비교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분이익이 나오든 처분 손실이 나오든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처분을 9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처분 손실 10만 원이 되겠고, 처분을 110에 했기 때문에 처분이익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 분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계 과정을 우리가 알아두면 가장 든든하겠죠. 여기다 놓고 한번 써볼까요? 자, 2016년 100만 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분계를 한번 써보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 증가, 투자 자산이죠. 자산 감소, 당좌 자산이죠. 네, 당좌 자산은 감소하고 투자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2016년 결산 시 수정 분계가 일어나죠. 예, 이때 공정가치가 9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회계 처리를 수정 분계에 반영하냐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감소합니다.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본 감소,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대변은 투자 자산,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이 말이죠. 이 10만 원이 당기의 손익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차기로 2월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결산 시 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공정가치가 120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정 분계를 하느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가 얼마가 일어나요? 네? 얼마가 일어납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30만 원이죠. 30만 원.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이거는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상계 처리.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뭡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두 개 다 대변이죠. 요게 다 두 개가 다 이제 자본이에요. 자본 증가. 뭐에 대한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20만 원, 자, 평가 손실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평가 이익 20만 원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2018년 처분을 합니다. 처분 시 회계 처리를 보면요. 처분 가격이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자,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자, 현금으로 처분을 했다고 보면은 현금이 110만 원이 들어왔겠죠. 이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으로 대변을 처리해야 되죠. 매도 가능 증권. 자,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120만 원이죠. 뭔가 어디 틀렸나? 10만 원, 90만 원이고 120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매도가능 증권 이익급,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네. 자, 그러면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처분 시에는 없어져야 돼.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본으로 유보되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 시점에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자본이 아니에요. 해당 자산을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잔액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차변이 130이고 대변이 120이잖아요. 이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차변의 현금 110은 자산 증가죠. 그러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은 뭐예요? 자본 감소죠. 예. 여기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처분 시점에서 대변에 적어 가지고 이걸 제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변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요 120만 원은 요 장부 금액으로 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도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요게 이제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다 이거. 그래서 10만 원이다. 그래서 취득에서부터 지금 2016년도 취득시부터 2018년도 처분시까지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계산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령으로 계산을 이 답을 맞추는 데는 그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취득가격과 처분금액을 그냥 직접 비교해라.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에.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18년도 기초 매출 채권 금액이 얼마냐 이랬네요. 매출 채권이라면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요. 기초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 기말 같은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딱 그리세요. 여기가 매출 채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자산이죠. 자, 자산의 기초 차변에 있어야 되죠. 자, 기초 이걸 모르겠다.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말을 알려줬네요. 자, 매출 채권 자산의 기말은 대변에 나타나죠. 기초하고 반대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150만 원 여기다 적어 놓고. 자, 두 번째.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금액이 2만 원이랍니다. 자, 매출채권이 자산인데 매출채권이 차변에 이게 뭐가 있는데 회수 불능이면 대변에 가죠. 예. 자, 회수 불능 2만 원 대변에 적어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때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만 원을 대변에 적는 겁니다. 자, 이거 반영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외상 매출액이 400만 원이래요. 자, 매출 채권이 이게 지금 외상 매출 포함한 거죠. 예. 발생하면 차변이죠. 예. 이거 외상이 발생했어요. 400. 차변에 적어요.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348만 원이 있답니다. 자, 현금을 회수했으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는 거죠. 예. 회수는 대변에 들어가는 거죠. 3480. 이렇게 해놓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대변의 일치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152만 원하고 더하기 348만 원을 더해봅니다. 500만 원입니다. 차변도 500만 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네요. 이게 400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네. 2번 답이 맞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일수록 이 T 계정을 그려서 자, 매출 채권이 자산이다. 여러분 매출 채권 뭔지 알잖아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자, 자산은 전기 2월이 차변에서 발생하잖아요. 이 기초가 전기 2월이에요. 기말이 이게 차기 2월이고. 그죠? 그래서 제자리에다 넣어 보는 겁니다. 넣어 봐 가지고 합계 딱딱 구해서 괄호 넣기 문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4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의 2017년 말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랍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뭐에서 뭘 뺀 거죠? 장부 금액.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네. 자, 이 건물을 2018년 7월 1일에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다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18년도. 예. 자, 여기 아까 2017년 말에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자, 취득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루를 뺐더니 그것이 100만 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 취득 금액을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 이 건물은 2018년 7월 1일에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1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처분 시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9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처분할 때 7월 1일 날 처분할 때 90만 원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이었던 것이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 되면은 여기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 얼마 했다는 거예요? 10만 원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1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이 말은 처분 금액이 1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17년 말에는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나서 7월 1일 날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10만 원어치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물어본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바로 이 10만 원, 요 6개월치 10만 원.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 회계처리 내역이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네.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액 수익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5월 1일 날 1년분이면 내 차기분이 4개월치가 들어있죠.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 것까지니까. 그러면 1년에 12,000원이면 한 달에 1,000원, 그렇죠? 예, 그러면 4개월치니까 4,000원에 뭐가 발생해 있어요? 예.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요게 선수 수익이 발생돼 있죠? 예. 그러니까 수익에서 빼줘야 돼요. 이거는 단기분의 수익에서. 그 다음에 10월 1일 2년분 보험료 24,000원을 이것도 한 달에 1,000원이네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그랬네요. 그러면은 무려 이게 지금 10월 1일이면 3개월치만 단기분이니까 이거는 3,000원만 뺀 무려 21,000원이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선급 비용. 예. 단기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21,000원은 모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결산 때 이걸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 수익은 8,000원일 것이다. 자, 임대료 이야기가 여기 5월 1일 건이죠. 네, 8,000원인가요? 어디 4,000원을 빼면 수익에서 네, 8,000원 맞습니다. 12,000원에서 4,000원 빼줘야 되잖아요. 수익에서 선수 수익이니까 차기분은 빼줘야 되니까 단기의 임대료는 8,000원이 맞다.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 임대료, 여기 이거 선수 수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수 임대료가 4,000원이다 8,000원이다 그랬네요.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예, 8,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다. 3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 예, 아까 여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치만 단기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단기의 보험료만 표시가 되겠죠. 3,000원. 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21,000원이다. 예, 여기 선급보험료 이거 선급비용 말하는 거예요. 아까 21,000원. 2번이 틀렸죠. 다음에 6번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목적 3가지가 있죠. 네.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재무정부의 신뢰성,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이게 목적입니다. 1번이 아니죠.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상품거래 내역이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 자, 매출이 언제 일어났나 볼까요? 300개의 기초재고가 있었고 400개를 이게 매입했고 10월 1일 날 네, 550개를 팔았군요. 이거의 원가를 계산한 게 매출 원가입니다. 예, 뭐의 원가? 이 550개의 원가. 자, 선입선출이니까 이 550개가 여기서 300개 먼저 팔렸고, 자, 300개의 원가를 3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30만 원 계산됐고, 나머지 250개는 여기에서 나간 거죠. 예. 자, 250개가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단위당 1,500원이래요. 단위당 이게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1,500원을 곱하면 이게 단위 금액이나 이제 단위 금액이 아니라 이제 총 금액이 나오죠. 자, 250개 곱하기 단가 1,500원을 곱해 보니까 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이것하고 이것을 더한 것이죠. 67만 5천 원이다. 1번. 네. 이런 수준은 뭐 TAT 2급 수준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FAT 1급. 네. FAT 수준이에요. 다음 8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와 계정 과목 연결이 옳은 것. 이익잉여금의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다. 네.
여러분 환산손익 이익잉여금이 될 수 있나요? 예, 이익잉여금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당기순이익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1번 틀렸고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네 자본조정 맞았네요. 예. 자 자본조정이 뭡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 아닌 건 다 자본조정이에요. 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예, 자본금 당연히 아니고 자본잉여금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조정 맞습니다. 예, 2번 맞았고 이익잉여금 주식선택권 아닙니다. 예, 이익잉여금 아니고 자본잉여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아니죠. 그래서 2번 이것도 FAT 2급 수준이죠.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9번 10번 11번이 부가가치세 문제군요. 자 간이과세자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맞았네요. 예. 그러면 답은 1번이군요. 자 2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간이과세자 안 되는 조건을 가진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전문 서비스업,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예, 그런 전문 서비스업 개인 사업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법인은 절대 안 되고 법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안 돼요. 예,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 예,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있겠나. 예, 부동산 매매업 매매업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적용해줍니다.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있어요. 우리가 식당, 작은 식당 같은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자들이 많잖아요. 혼자 식당, 종업원 안 쓰고 혼자 식당 하면은 간이과세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죠. 세금계산서.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수입이 뭔지 아시죠? 외국에서 사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1번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 맞아요. 2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된다. 예,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구역으로 반입됐다는 것은 아직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그러면 1번이 답이네. 1번. 네, 1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10번은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번은 왜 아니냐면은 보세구역에 있는 것은 아직 국내로 반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고 다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이 수입하는 경우에 그 세무서에서 이걸 과세할 수가 없어요. 관세청에서 과세하죠. 관세청에서. 그래서 관세청장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고 4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보세구역 밖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할 때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수출의 경우는 수입의 경우는 수입에 관한 얘기니까 수입의 경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맞았어요. 1번만.
자, 뭐 나머지 밑에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1번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1번 답이라는 거 뭐 맞추는데 지장 없죠? 다음 11번.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세액 얼마냐? 예, 매출세액. 자, 그러면 이게 공급가액이니까, 자, 국내 매출액이 440만 원이면은 여기에 매출세액은 10%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수출액이면은 매출세액은 없죠. 다음에 수출 대행 수수료의 수입액. 여러분, 대행 수수료는 과세가 됩니다. 예. 수출을 우리 회사가 대행해 주고서 60만 원을 받았으면요. 6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10%. 토지 매각, 이거는 면세죠. 해당 사항이었고, 거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이거 공급으로 봐야 되죠. 시가로 봐야 됩니다. 시가로. 그러면 5만 원이 되겠네요. 10%니까 다 더하면 돼요. 55만 원이다. 3번이 답이 되겠죠. 11번에 3번.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죠. 1번.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자의 급여 인정이 안 됩니다. 예.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 돼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급여도 판매관리비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 소득세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은 소득세가 없어요. 법인세를 내는 것이지. 그래서 대표자는 급여 인정이 안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맞죠? 예. 다음에 그럼 옳은 것은 2번이네요. 2번. 네. 12번은 2번이 옳다. 그럼 3번은 뭐가 틀렸나요?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아닙니다. 위탁 판매는요, 수탁자가 판매를 한 날이 수입시기예요. 판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위탁품을 수탁자에게 넘겨주면 그게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하는 날이 아니라 판매가 일어나는 날.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예, 그렇지 않죠. 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말이죠. 예, 종합소득, 사업소득 신고할 때 합산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오면은 거기에서 원천징수를 해요. 예, 만약에 5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아왔다. 우리 학원에 5월달 종합과세 신고할 때 그 500만 원도 합산해서 사업소득 신고해야 돼요. 예, 분리과세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사업소득이라는 건 분리과세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사업소득은. 자,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옳은 거예요.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길이 짝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는 거. 네,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예, 보험료 세액공제라든가 교육비 세액공제라든가 이 세액공제가 상당히 대부분이 다 근로자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자,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만 됩니다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 사업자도 됩니다. 예.
다음에 2번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예, 이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 보장성 보험료. 예, 보험료 근로자만 돼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예, 답은 3번이네요. 이거 근로자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교육비 세액공제. 예, 근로자만 해줍니다. 표준세액공제. 이거 표준세액공제는 예, 두 가지가 있죠. 예, 표준세액공제가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그 다음에 예, 우리 사업소득의 표준세액공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맞지만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외에도 표준세액공제에 적용이 가능해요. 답은 3번.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예요? 예, 종합소득에 신고해야 될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자, 단 제시된 금융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자, 금융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고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가 된다. 그거를 지금 암시한 얘기예요. 자, 가번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은 말이죠. 이거 금융소득이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예. 직장공제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급, 간첩신고 같은 거겠죠? 예. 이거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그러면 기타소득 일단 300만 원 잡아놓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예, 근로소득 금액 1,5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액, 종합소득 공제액.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6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하고 이 기타소득, 예, 위에 있는 그 상금 받은 거, 그거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아니야. 요 상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은 비과세. 예. 그렇죠. 요 간첩신고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받는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예, 그거 빼고,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여기 근로소득 금액 1,500만 원이니까, 네, 요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1,500에서 600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죠? 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것이니까 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 소득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900만 원이다. 900만 원. 만약에 이 사업자가 지금 김한공 씨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이런 소득이 없고 가와 나와 같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내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지금 여기 비과세 상금 또 여기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이지만 이런 다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900만 원이 답이다. 14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것은 5월 달에 하는 종합과세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 표준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1번 맞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중도퇴직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말이죠. 퇴직할 때 정산합니다. 중도퇴직자 정산, 우리 퇴직할 때 정산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2월 말에 정산한다 하는 것은 연말 정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에 정산을 합니다. 퇴직 시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퇴직하는 날 퇴직자 정산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2월 말일에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2월 말에 또 연말 정산을 하느냐 하면은 중도퇴직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9월 말로 퇴사를 해가지고 10월부터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10월, 11월, 12월 급여하고 그 다음에 전 직장에서 있었던 소득을 전부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중도퇴사자가 이것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정산을 퇴직 시에 한다. 2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4번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없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26회 이론풀이 우리 해봤는데요.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게 맞았습니까? 못 맞췄어요?